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15번째 시간이고요. 기타 데이터베이스라는 제목으로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용어 위주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와 또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목 차이는 없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트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잠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수업 뒷부분에 OLAP, OLTP, OTBC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학습 목표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 OLAP, TP, 그리고 ODBC까지 모든 부분들을 용어 위주로 정리하셔서 조금 암기 위주로 이번 시간을 정리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4강까지 통해서 배워왔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relation,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그러면 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로 앞으로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순식간에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객체지향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정의와 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필기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다 언급해 드렸던 거고요. 필기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나왔던 형태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정의는요. 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설계를 통해서, 그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를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지난 14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배웠지만 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를 그대로 표현한다는 면에서 조금 더 그 현실적인 면이 있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의였고요. 자, 구성으로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죠? 상소까지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그 구성에 대한 그 개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객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에 대한 어떤 식별자를 나타내는 말은 여러 객체들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만든 값을 객체 식별자라고 하는데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 키라고 배웠던 거랑 조금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속성, 메소드, 클래스, 인스턴스는 시험에 용어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하면서 객체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고요. 유일한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다. 자, 이 말은 우리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어트리뷰트, 속성에 대한 개념과 비슷한 의미다. 그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자, 메소드라는 것은 객체에 수행될 연산, 이거 필기 공부할 때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연산에 관련된 얘기 나오면 메소드가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죠? 자, 속성값에 대한 변경이나 검색을 기술한 것을 메소드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동일한 속성과 메소드를 갖는 객체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반이 구성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클래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자, 그런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그런 클래스가 모여서 하나의 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예를 든다 그랬었죠. 자, 인스턴스는 클래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하나의 객체를 또는 객체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은 인헤리턴스, 상속은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이 서브 클래스가 이제 자식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 클래스에게
계승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려받는 개념을 우리가 상속, inheritance라고 한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영어로 열심히 봐두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영어가 답항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됐다 많으니까 그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속어가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죠? 자,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용어 정도만 정리를 해둡니다. 하나의 메소드 이름으로 다른 파라미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개념이 오버로딩이라면, 오버라이딩은요, 상속받은 메소드를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로 다시 정의하는 기법, 재정의하는 기법을 오버라이딩이라 한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용어 위주로만 정리를 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정도의 그 용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서 이 내용을 묻는 형태로 괄호를 비워놓고 묻는 형태로 나올 수는 있겠다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좀 외워달라는 걸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해보다는 암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를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그림을 따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은 그 어떤 회원 그 개체가 있죠. 회원 개체의 속성이 회원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박스 만들면 그 정보공학적 기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을 해서 뭐 이쪽 윗부분은 기본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 속성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 속성들의 어떤 형식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이 그림에서는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나의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것을 클래스의 이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표현하는 그림이 조금 다르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원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가 이제 속성이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연산의 의미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산이냐? get age. 여기 보니까 그 회원에 대한 나이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update, add, 주소라는 부분을 좀 수정할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tel, 전화번호. 여기는 연락처만 있지만 뭐 요즘은 연락처가 핸드폰하고 집전화 둘 다 있으니까 뭐 핸드폰이나 집전화 하나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만들어 주겠다는 메소드에 대한 연산 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틀어서 얘를 뭐라 한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 이 클래스 중에서 속성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튜플에 관련된 데이터죠.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를 뭐라 불렀다? 튜플이라고 불렀죠. 그 튜플에 대한 어떤 모임을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인스턴스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용어를 요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머릿속에 정리를 해둔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하고요. 시험 대비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까지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객체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ORDB라는 거, 객체관계 데이터베이스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앞서 14강까지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앞에 객체란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좀 혼합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추가한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ORDB라고 한다. 이런 그 약자가 시험에 종종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약자 위주로 좀 잘 봐두세요. 전산 영어에도 이런 약자 위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형화된 데이터 타입을 필요로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자, 정형화된 데이터 타입을 요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속성을 부여할 때 회원번호는 그죠? 회원번호는 캐릭터, CHAR, 캐릭터 뭐 10자리로 표현하라. 이렇게 무조건 정형화된 어떤 그 형식에 대한 명령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비정형화된 데이터 사용이 많아짐으로써 이게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속성들은 기껏해봐야 회원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이런 이런 캐릭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데이터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원 소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프로필, 또 소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원의 회원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소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소개를 클릭하면 이 회원이 만든 그 동영상인 거야. 동영상.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그러니까 이 연락처를 검색하게 되면 전화번호만 딸랑 나오지만
소개를 클릭하게 되면 동영상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특기나 장기를 동영상으로 막 소개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캐릭터 몇 자리로 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이런 형식화된 이런 거 말고 비정형화된 데이터 사용이 많아짐으로써 이런 객체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대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확장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고요. 자,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쓸 수 있고, 프로시저, 연산자 등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즘도 보면 그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개인적인 어떤 그 동영상 같은 거 자기 소개하는 걸 찍어서 이력서를 올린다든가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려 그러면 그런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젊으신 분들, 갓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나 이제 졸업 예정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만의 어떤 동영상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객체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이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까? 그렇죠.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정의부터 몇 가지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자,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아주 중요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이 기사친구라는 회사의 서버가 기사친구 본사에만 사무실에만 서버가 있느냐? 그럼 그 사무실에 정전되면 여러분 시험 치기 바로 직전 날 정전이 됐다. 그럼 여러분 강의 못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경기 지역, 강원 지역, 충청 지역, 또 전라 지역, 경상 지역, 제주 지역까지는 서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구석구석에 서버를 분산시켜 놓고 어느 한 서버가 고장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강의를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분산 처리하고 있죠. 여러분 강의실에 들어가 보면 채널 1, 2, 3, 4라는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분산 처리로서 어느 한 채널이 마비가 됐을 경우에 다른 채널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거란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도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성은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산 처리기는 위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컴퓨터가 분산되어 있다.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위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일련의 어떤 특성들이 있겠죠. 그 특성에 맞게끔 이제 분산시켜 놓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고, 통신 네트워크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통신 네트워크는 분산된 통신망을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사친구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가 경기 지역에 있는 서버에서 여러분 집으로 보내줘서 듣는 강의인지, 그죠? 경상 지역에서 보내서 듣는 강의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해외에서 넘어와서 보내는 강의인지,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강의만 들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는 분산된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의 시스템처럼 여러분한테 보여지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통신 회선을 얘기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통신 네트워크라는 의미가. 자,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투명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4가지 투명성인데 위치 투명성.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쵸?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이렇게 4가지 투명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간의 정합성. 정합성이라는 말이 과거에 시험 문제에 답항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합성이라는 말이 실제 시험에 답항으로 나와갖고 이게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던 문제입니다. 도대체 정합성이, 제가 목소리가 막 찢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정합성이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정합성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모순이 없다는 거, 무모순성이라는 거, 딱 적합하다는 거, 그죠? 이런 의미에서 정합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간에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상 커미트먼트 제어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어떤 모순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서로 간에 뭘 쓴다? 커미트먼트 제어 기능을 쓰고 있다. 자, 이거 커미트먼트 제어 기능이 뭔지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와서 그냥 넣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제어 방식인지 아주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참을 찾아봤어요. 한참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게 되면 트랜잭션 실행, 어떤 일련의 작업을 실행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 커밋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실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기술을 우리가 커미트먼트 제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처리 실기에서는 또 생뚱맞게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 처음 들어보는 어떤 경우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혹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있는 옛날 그 서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커미트먼트 제어 기능, 그러니까 이상 커미트먼트죠. 이상 커미트먼트 제어 기능이 이런 거구나. 트랜잭션 실행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커밋이라는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거구나. 요 정도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뭐 어떻게 압니까? 혹시 나오면 아싸 하고 맞출 수 있을지. 그죠? 자, 그런 개념만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역시 분산 데이터베이스, 디스트리뷰트 영어로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이어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트, 마이닝 실제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도 학생들이 상당히 당황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강부터 14강까지 공부해 오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또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고 정교화시키고 조인도 하고 SQL로 데이터를 검색하기도 하고 이런 그 실무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용어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는 뭐 신기술 동양 시험도 아니고 전산 영어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 이렇게 용어가 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그 많은 용어들을 데이터베이스 이 30점 때문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보내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좀 각성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투패스 방법도 보여드린 게 혹시 이런 것처럼 용어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걱정, 노파심 때문에 보여드린 거라면 한번 출제됐던 용어들이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정보하여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사전적 의미가 창고라는 개념이니까 데이터 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또 정보하여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효율적인 분석, 신속한 의사결정,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자, 단점으로는 얘는 단점입니다. 자, 단점으로는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요. 유지 보수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큰 개념이라면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조금 작은 개념이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정 주제나 부서를 중심으로 구축된 소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웨어하우스니까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 그죠? 대형 할인마트,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마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양한 질이나 요구를 충족, 유연성과 접근성이 좋죠, 그죠? 대형마트는 차 끌고 가야 되지만 우리 집 앞에 있는 동네 마트는 금방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다차원 구조의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우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를 쉽게 제어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들어있는데, 큰 형태의 이제 전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리시킨 거, 주제별이나 또는 부서별로 분리시킨 형태를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져다 오고 또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정보를 도출하게 되죠. 도출을 할 때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서 도출할 수도 있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 시험에서 많은 지문을 통해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셔도 뭐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의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OLAP, OLTP, 그러니까 이총사입니다. 이거 두 개 같이 보시고요. 이거 두 개 같이 보시고, 얘는 이제, 요거 두 개와 조금 연관은 조금 없지만, 그래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자, OLAP와 OLTP의 차이점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OLAP는 온라인, Analytical Processing이라고 해서, 정보 위주의 분석 처리로 쉽고 빠르게 다차원적이란 말 중요합니다. 다차원적인 데이터 접근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OLAP는 실제로 어떤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우리가 찾아낼 때, 조회할 때 주로 쓰는 게 OLAP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 조회가 목적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면 OLAP는 그것을 전략적인 정보로 변환시킨다는 말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있는 것을 쉽게 조회할 때 쓰는 형태다. OLAP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OLTP라는 것은 트랜잭션이죠. T가. 그래서 여러 단말에서 보내온 메시지에 따라서 주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액세스하고 바로 처리하는 형태. 그러니까 주 컴퓨터가 데이터를 바로 처리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뭔다? 조회가 목적인 OLAP랑 다르게 데이터 갱신, 조회는 그냥 쉽게 하면 되지만 갱신이라는 것은 주 컴퓨터가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갱신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갱신 또는 검색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데이터 조회가 목적이냐, 데이터 갱신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ODBC라는 것은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죠. 오픈 데이터베이스니까. 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다. 개방돼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교체 시에도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고 그럼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있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접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ODBC라는 거. 자,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윈도우에서도 ODBC가 가끔 쓰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용어 정리합니다. 데이터 큐브라는 거. 큐브 형태의 다차원적 논리 구조로 OLTP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를 데이터 큐브라고 한다는 거. 요것도 이제 앞서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부분과 조금 연관지어서 용어를 외워두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15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답항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치고 있는 여러분 그 시험 형태의 제도가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 1회부터 나왔던 답들입니다. 답들. 그죠? 우리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나?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답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저거 배웠지? 그래, 들어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답항을 보면서, 이번 시험에, 내가 치는 시험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을까? 어떤 게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쭉 한번 훑어보시라고 제가 수업 뒷부분에 이렇게 넣어놓게 됩니다. 2010년부터 2013년 2회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입니다. 자, 산업기사 역시 2006년 1회부터 쭉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문제에 나왔구나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산업기사 2010년 이후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항에 보니까 산업기사는 주로 영어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봐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늘 공부했던 내용 얘기 좀 많이 있네요. 그죠? 메소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OLAP, 그죠? 데이터 마이닝, ODBC, OLAP,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2012년도에는 연속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용어 위주로 많이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하셔서 봐달라는 거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기사 치는 사람들 안 보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사실상 제가 마지막 강의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데 이거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오늘날은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정보에 깔려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쇼핑몰에 여러분 가입돼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학교, 정부, 은행에 여러분의 개인 신상 명세가 그 은행, 기업, 학교에 다 공개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기업이나 쇼핑몰이나 대학이나 정부나 은행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끝까지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을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 정보를 여러분한테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그죠?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완벽하게 보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완벽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은 데이터베이스 사회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지난 1강부터 15강까지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 15강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공부했던 이 내용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15강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은 헛공부한 거 아닙니다. 왜? 이 15강까지 공부했던 이 데이터베이스가 오늘날 데이터베이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다 배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업이나 은행이나 정부나 쇼핑몰이나 대학에서 여러분 정보를 다 활용하고 있고 내 정보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구나. 이런 개념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세상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였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 조직체 응용 시스템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운영 데이터의 구체적으로 통합된 모임이고 운영, 통합, 저장, 공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목표는 정보처리 실기의 데이터베이스에 30점을 모두 맞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오늘 배운 내용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OLAP, OLTP, ODBC까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사실상 오늘 강의가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15강이 되겠고요. 자, 16강, 데이터베이스의 16강은 최근 기출문제 경향 분석이라는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왜 16강 없어요? 라고 따지면 안 돼요. 자, 16강은 여러분이 시험 치기 직전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문제가 나왔다든가 또 제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정보를 입수한 결과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겠다라고 예상이 드는 거 있으면 즉석에서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예고 없이 강의실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만약에 강의가 없으면 15강까지만이라도 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강의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15강까지만 있는 거고요. 더 필요하다 싶으면 넣어놓을 테니까 예고 없이 넣어놓을 테니까 혹시나 15강까지만 강의실에 있으면 여러분들 15강까지만 들으시면 되고 16강이나 17강이 혹시 올라와 있으면 이 부분 쌤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강의를 새로 찍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뒷부분의 강의까지 들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15강으로 마무리해 드릴 텐데 여러분 시험 잘 치시고요. 알고리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하신다면 알고리즘 30점 목표로 해서 다 맞으시고 데이터베이스도 30점 목표로 다 맞으시면 어묵 프로세스나 신기술이나 전산 영어는 그리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에서 한 개나 뭐 두 개 정도 실수를 한다면 업무 프로세서, 신기술, 전산영어에서 그 점수를 만회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도 꼭 시간 투자를 하셔서 정리해달라는 거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난 데이터베이스 15강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 여러분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다음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 뵙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